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JW 인베스트 광유정 대표,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성투. 네. 네, 안경 벗고 우리 오늘 시장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코스피 코스닥으로 좀 나란히 외국인가 기관의 양 매수가 좀 들어와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좀 급락을 딛고 이 과매도 구간은 이제 좀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걸지 좀 세 분의 오늘장 분석도 궁금한데요. 먼저 나현진 의원의 오늘장 한 줄평 들어볼게요. 네, 양도세 완화 기대와 미국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반등 마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정부 정책이 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과 좀 매크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다음 광유정 의원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 역시도 뭐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전일 미증시 영향을 받는 모습들 관측이 되기도 했었고 또 특히나 지금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노이즈가 우리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아직까지는 세제 개편 재검토에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뭐 하루 이틀 만에 변동을 하기는 좀 어렵긴 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소통의 창구들을 좀 열어놓겠다라고 해서 좀 우호적인 그런 유화 포지션을 내세운 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구체적인 윤곽 자체가 목요일쯤 돼야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 시점에서의 시장 반등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낙폭 이후에 어느 정도 되돌림 장세로 보여진다. 이렇게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좀 우호적 환경이 만들어졌고 정부 쪽에서도 좀 대화의 창구를 그래도 열어두고 있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목요일까지는 조금 그 뉴스 플로우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의 오늘장 요약도 들어볼게요. 네, 바이오와 2차 전지의 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1.8%나 좀 오르기도 했잖아요. 확실히 좀 바이오와 2차 전지가 끌면서 이제 좀 물려있던 분들의 좀 마음을 이게 들썩들썩하게 하지 않았나 좀 싶은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세 분의 오늘장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 바로 전략회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은 SK 바이오팜입니다. 2분기 엑스코프리의 약진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에서 분기 매출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영업이익은 619억 원으로 전년비 139%나 급증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가 기관의 동반순 매수 강하게 들어오면서 15% 급등 속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숫자를 확인한 이후의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야 하는 걸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SK 바이오팜을 보자면 좀 바이오도 실적이 확실히 찍힌다는 걸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 하루였는데요. 먼저 나현진 의원부터 SK 바이오팜에 대한 한 줄평 들어볼게요. 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신약 매출 호재로 저평가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좀 저평가 구간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시각 열어주셨고 다음 광유정 의원의 한 줄평도 궁금합니다. 네, 진짜 역대급 실적 기록하기도 했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평가 구간 탈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는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확장을 좀 기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한 줄평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좀 숫자 확인했고 다음 숫자에 좀 도움을 줄 만한 아이들도 하나씩 체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의 한 줄평도 들어볼게요. 네, 한 줄평은 안정적인 성장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4년도부터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 엑스코프리에 대해서 비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엑스코프리가 이 매출이 늘어나면은 실적이 금방 이렇게 좀 좋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엑스코프리의 미국 전체적인 이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서서 이 미국의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하반기를 비롯해서 내년도도 좀 중장기적으로 SK 바이오팜이 이제 이 컬러가 좀 바뀌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나현진 의원의 분석부터 들어볼게요. 역시 좀 신약 매출의 호재로 인해서 저평가 구간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2020년 SK 바이오팜에서 독자 개발한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 내전증 치료제로 미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1쿼터, 그러니까 1분기에 처방된 그 숫자가 이제 1,600건에서 이제 2쿼터에는 1,800건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연간 매출이 1조 정도가 그 엑스코프리에서만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치면 2025년 그 SK 바이오팜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 20% 이상 상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의약품 그동안의 미국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서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가 되고 뭐 추가적인 신약이 성공 여부를 가르기 전에 지금 SK 바이오팜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 매출이 미국에서도 확인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역시 매 분기 늘어나고 있는 좀 엑스코프리의 매출에 좀 주목을 하셨고요. 다음 광유정 요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그리고 좀 확장의 시간이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는 거죠? 일단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하고요. 이 지금 뇌전증 신약이 미국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더 부수적으로 설명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기존에 이 뇌전증 신약 관련된 치료제가요. 벨기에 제약사의 빔펫. 빔펫이라는 이제 약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가파르게 처방 저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오노약품공업에 비브리액트가 이제 경쟁 약물로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경쟁 약물 자체가 굉장히 극소수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지금 진출에 있어서도 좀 더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로 작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엑스코프리가 지금 기존의 202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액 추이가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관련 매출만 하더라도 5천억 정도 가까이 지금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연간 매출의 한 90% 이상을 이 뇌전증 신약이 차지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전증 신약 관련해서 적응증 확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후속 파이프 라인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는 이 엑스코프리 이제 관련해서 전신성, 강직성, 간대성 발장 적응증과 더불어서 이 소아 환자군 확대도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적응증이 확대가 된다면은 매출 파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판매가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SK 바이오팜 쪽에서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 쪽에 이런 공장을 또 증설하려고 하고 있는 이제 움직임들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세 부과로부터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SK 바이오팜 쪽에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SK 그룹주 내에도 지금 상장되어 있는 제약사들이 꽤 있는 상황이잖아요. SK 바이오팜과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궤를 완전 지금 달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적 모멘텀을 조금 더 부수적으로 덧할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엑스코프리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금성 자산도 계속해서 쌓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1,000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2024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000억대까지 꾸준히 증가해 오기도 했었고요. 지금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글로벌 빅파마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요 품목과 후속 제품 매출이 7대3 또는 8대2가 이제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속 파이프라인을 발굴해 나가고 또 추가적인 제약기업들과의 M&A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외형 확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려해 봤을 때 향후 모멘텀은 좀 더 유효하다라고서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움직임도 같이 함께 살펴보면은 SK 바이오팜이 지금 최근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간
주가 등락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봉상의 모습이고요. 월봉 흐름 봤을 때는 2020년도 상장 당시만 하더라도 26만 9천 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지금 현저히 지금 행보세가 좀 더 오래 이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2만 원 구간대만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그 위 상당 구간 18만 원 구간대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저는 12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세력 매집 구간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저는 괜찮은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또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공장도 짓고 있고 또 적응증도 확대되고 있으면서 오히려 외형 성장까지도 좀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보셨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좀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신규 매수도 좀 관점을 열어둬도 된다라는 의견까지 좀 요약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역시 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작년부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960억,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1,700억 예상하니까 거의 2배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약주 같은 경우,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품목별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일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SK 바이오팜은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캐나다에 이제 원료를 이제 수출을 해서 캐나다에서 이제 완성품을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전략까지 있는데 현재 M&A를 통해서도 그런 리스크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먼저 선제적인 전략을 펼쳐왔고요. 이미 재고를 6개월치를 이제 보유하면서 이 관세 회피 전략을 굉장히 잘 짠 회사로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 가운데에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된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시점을 계기로 해서 아마 SK 바이오팜의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레포트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사실 작년부터 이 엑스코프리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에서 뭐 이 높은 안전 발작 손실률이 경쟁사 대비해서 거의 약 5배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손실률을 보여왔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27년까지 매출을 약 1조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전망은 굉장히 좀 밝다라고 보고 있는 흐름에서 본다면 SK 바이오팜은 하반기에서도 고점이었던 13만 원 매물벽을 일단 한 차례 좀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고용함에 대해서 SKL 35501이라는 이제 코드명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연내 임상 일상 실험을 준비 중이니까 이러한 이 적응증에 대한 확장세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볼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24년 작년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기술 이전을 한번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의 또 이 성장 동력이 또 마련이 될지도 한번 주목해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좀 기대감까지도 열어주시면서 13만 원 돌파 가능하다라고 의견 덧붙여 주셨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SK 바이오팜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두 번째 수급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대한조선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 좀 혜성처럼 등장한 종목인데요. 세계 중형 탱커 시장에서 약 1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형 조선사로 K 르네상스 속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공모가 5만 원 대비 벌써 1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 초반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대한조선은 진짜 타이밍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 대형 조선사들 좀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걸 봐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은데 먼저 나연진 요원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최근 조선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공모가 대비 100% 이상 상승, 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다음 광유정 요원은요. 미국 조선재건 지금 프로젝트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조선업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제 신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대한조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아주 예쁜 종목이 왔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 다음 김성훈 요원의 한 줄 평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줄 평은 최고의 IPO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한 줄 평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운 좋은 거 못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 최고의 타이밍에 좀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요. 먼저 광유정 요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오늘은 좀 컨디션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뭐 조선 업황 자체가 워낙 좋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서 하나오션 외에 또 나머지 조선 종목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 나타나주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조선업의 생산력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10년간 상선 생산량만 보더라도 미국이 37척을 만들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2,400척 정도 가량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독당 생산량만 보더라도 미국은 한 척도 만들까 말까 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독당 거의 한 4-5척 정도 가량 만들 수 있고,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도 고부와 같이 LNG 운반선 등의 대형 선박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미국과 이런 협력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진짜 앞서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IPO 같은 경우에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또 지난 금요일 시장이 좀 흔들려서 아마 상장을 하면서도 약간 좀 떨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가 이제 5만 원대였었는데 지금 현재 공모가 거의 2배 수준 가량으로 이 대한조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중대형 유조선, 셔틀 탱커선, 컨테이너선 등을 만드는 중형 조선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K조선과 HJ중공, 대선조선과 함께 4대 중형 조선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주가상으로 한 번 더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K조선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국내 시장에 지금 상장은 안 되어 있지만 외부적으로 지금 이제 매각 관련해서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데 그 평가 가치만 하더라도 조 단위가 지금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로 시가총액을 무려 지금 4조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신규 상장했다라는 그런 관련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미지의 지금 종목인 거잖아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대형주들 같은 경우 2008년도, 2010년도 이때 이제 보여줬었던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월봉 흐름을 보면서 그래도 이만큼까지 올라가겠구나, 이만큼 매물대가 열려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가늠하면서 갈 수 있지만 신규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방이 완전히 뚫려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세가 어디까지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거기에다가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순으로 풀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 주가가 조선 업종 달리면서 같이 함께 더 강하게 달리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좀 쏠릴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강력한 움직임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를 들어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시장의 관심도가 좀 몰려있는 만큼 사실 투자 관점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좀 단기로도 일단은 한번 접근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아무래도 좀 주의가 필요한 종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점만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실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략 잘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좀 미지의 종목이기도 하고 좀 타이밍도 확 잘 맞춰 들어온 만큼 좀 인기를 끄는 종목인 건 맞지만 또 이 신규 상장주는 좀 초반에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나연진 요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역시 호황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주가다라는 평가를 주셨네요. 네. 이제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한 2가지 정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라는 점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조선산업의 호황에 대해서 한 부분, 이렇게 2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한 2번째로 말씀드렸던 조선업 호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대한조선이 중대형 탱커, 컨테이너선에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는 더 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형 조선사의 이제 도크도 다 차고 수주장고도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탱커나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는
대한조선 쪽으로도 많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조선 산업 호황에 대한 영향력으로 이제 그 대형 조선사에서 생산을 다 맞출 수 없는 정도까지 갔을 때 이제 대한조선이나 이런 다른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만약에 조선 산업 자체 사이클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대한조선의 사이클은 이제 그 선도 업체가 어떻게 되고 어떤 상황인지 이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신규 상장주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네. 유통 물량이 지금 22%입니다. 아직 상장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예수가 풀리는 기간은 아직 한참 거래일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22%라는 점에 좀 매력을 느껴서 이제 청약 경쟁률도 480대 1이 넘는, 그러니까 최고 경쟁률은 한 488대 1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통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점이 좀 부각됐다는 그 필요가, 그러니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갖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상승을 더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이 부분은 조선업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이 대한조선 자체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 수급의 힘으로 밀고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그 이 수급이 갑자기 풀릴지 아니면 좀 22% 유통 물량은 22%지만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물량이 어떻게 풀릴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고 경계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좀 더 상승을 오늘 상한가를 가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어 보이지만 이게 조선업이나 아니면 대한조선에 대한 가치보다도 이제 신규 상장주라는 점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대한조선이 지금 도크가 하나가 있는 회사고 그리고 네. 매출이 1조인데 시가총액이 한 4조 정도가 나왔다. 이 부분은 대형 조선사를 피어그룹으로 놓고 본다고 해도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회사나 아니면 이제 조선업 사이클 상으로 보기보다는 신규 상장주의 수급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역시 대한조선 오늘 좀 상한가를 지켜버렸기 때문에 본업보다는 뉴페이스에 대한 관심이 좀 밀어 올린 좀 시세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네요. 다음 김성훈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역시 좀 우리 타이밍에 좀 주목을 하셨어요. 네. 운이 너무 좋아요. 운도 좋은데 네. 제가 좀 자세히 대한전선을 좀 파보니까 이게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14%가 이제 넘어섰는데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22.7%를 달성을 했거든요. 급성장을 했고 네. 올해 예상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1,580억이었는데 2,600억까지 나오거든요. 그거를 PER로 산정했을 때 15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성장이 싸네요. 좀 네. 가파랐고요. 그리고 피어그룹의 밸류를 봤더니 조선업종 이제 대형 3사 기준으로 퍼가 올해 같은 경우 한 4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워낙에 싼 가격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저는 의미를 좀 크게 두고 싶고 잔고 믹스를 좀 확인을 했더니 네. 중형 탱커만 있는 게 아니고 대형 탱커선도 수주를 많이 했더라고요. 스웨즈 막스라고 하는 네.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대형 막스선인데 지금 20척 정도 캐파가 있거든요. 연 캐파는 12척인데 한 2년 정도의 수주잔고를 아직까지 이제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별로 없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간 이유가 사실 이러한 이 어느 정도의 뭐 그 가치 그리고 이 리서치를 좀 해봤을 때 굉장히 좀 숨은 보석을 발굴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수급이 한 대 몰린 것이 아니냐. 그 뭐 타이밍도 당연히 좋겠지만은 대한조선에 대해서는 뭐 일단 하반기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 나오는 회사는 없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네, 뭐 PER도 15배 수준밖에 되지 않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상황이고 요게 리포트를 빨리 하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성훈 대표님이. 그럼 시장에 좀 재평가받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 이렇게 본업도 좋고 그래도 오늘 신규 상장주임에도 오늘 상한가에 가긴 했지만 초반에 좀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을 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투자에는 그래도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세 분의 의견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살펴봤고 이슈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비입니다. 오늘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무려 1159% 좀 급증했고요. 컨센서스도 100억이었는데 거의 5배가량 웃돈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예, 오늘 15% 급등하면서 약 5개월 만에 좀 종가 기준 12만 원 선을 회복해줬는데요. 2차 전지 구조대 이제 좀 올 수 있는 걸지 업종 내 아이콘으로 불리는 에코프로비엠이 보여준 이런 시세를 어떻게 좀 해석해야 할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나현진 요원은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불기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 좀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나 이게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에서 급등 흐름을 좀 선도하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예전에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이제 소재 쪽에서 급등 흐름을 선도하는 효과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 부분을 올 하반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창 잘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카페 식당 가면 다 에코프로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기도 했잖아요. 2차 전지 업종의 좀 상징적인 존재인 만큼 급등의 흐름을 좀 선도할 수 있다라고 좀 요약을 주셨고요. 다음 광유정 요원의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한 줄 평도 궁금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작년에 실적 너무 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적자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부터 아직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적자긴 하지만 두 개 분기 지금 연속으로 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실적 턴어라운드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물음표, 의문을 남기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빨리 물음표를 좀 붙여주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의 한 줄 평도 궁금합니다. 네. 저만 의견이 다른 것 같아도 일단 숫자로 보여주는 뚝심 반등은 있게. 강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숫자로 보여주는 반등은 강하다. 의견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한 줄 평만 봐서는 크게 다르다고 좀 느껴지진 않는데 어떤 점이 좀 다른 의견이실 건가요? 결국은 에코프로 BM은 1분기에 이제 독자적으로 흑자를 좀 기록했다는 점, 소재 업종 중에서 LNF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레포트 분석을 보면은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적자를 기록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재 업종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이 1분기, 2분기 두 개 분기 연속해서 영업이익을 흑자로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우리가 리튬 가격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리튬 가격을 좀 확인했는데, 톤당 이제 한 위안화로 표기가 많이 되잖아요, 리튬 가격은. 근데 지금 6만 위안에서 7만 5천 위안까지 갔다가 7만 2천 위안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이 소재 업종 쪽에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 재고 손실 평가가 재고 평가 이제 손이익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일단 소재 업종 중에서는 사실 2차 전지 중에서 셀 업체, 소재 업체, 장비 업체 다 같이 본다면은 가장 많이 빠진 데가 이 소재 업종 맞아요. 쪽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줄 때는 흑자 전환을 할 때, 턴어라운드 될 때 주가가 가장 많이 또 주가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두 자릿수 수익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반등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ESS라든가 전기차용 양극 재출하가 좀 증가된다는 점, 그리고 내년도에 들어서는 이 에코프로비엠이 제일 많이 이제 납품하는 데가 SK온이라든가 삼성 SDI인데, 삼성 SDI 비중이 제일 강하지만 내년 정도에 SK온이 헝가리 쪽에 공장을 증설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에코프로비엠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럽의 전기차들이 계속해서 역성장에서 이제 정상적인 성장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이 내년 정도 가면 에코프로비엠의 유럽학 매출이 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에 깜짝 실적이 아닌 이 흐름을 계속 하반기에도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SS 관련돼서는 LFP가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5조 9천억 가까운 수주를 따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런 2차 전지 업체들이 중국의 이런 공급망에 대해서, 미국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40% 이상의 관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은 계속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결말을 짓고 싶습니다.
제가 또 그것도 다음에 좀 질문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이 중국향 반사수에 관련해서도 좀 ESS 관련 모멘텀까지도 뭐 소재부터 ESS 오늘 장비까지 다 올랐다는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던 것 같고요. 다음 광유정 대표님의 의견, 광유정 요원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실적 좀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라고 좀 물음표를 얹어주셨는데 네. 있을까? 확실히 지금 네. 소재 관련 기업들 오늘도 보니까 포스코 엔텍이 또 움직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튬 가격 반등에 따라서 2차 전지 지금 소재 관련주 기업들 역시 또 반사이익 수혜를,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받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지금 계속 솔솔 좀 들어오면서 실적 발표도 나오고 그동안에 좀 굉장히 낙폭이 컸었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시장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약간 좀 키 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좀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좀 포진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일단은 이 에코프로비엠이 하고 있는 그 소재 사업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2차 전지가 또 4대 그 요소가 있거든요. 일단은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코프로가 또 이제 주력으로 하는 그 양극재 사업이 하이니켈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이랑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가격적인 그런 반등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리튬 가격은 이제 반등세가 좀 예상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수급 불균형이 좀 완화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라고 본다면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는 킬로그램당 15에서 18달러 수준으로 안정적인 이제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에코프로 쪽에서는 당연히 좀 이런 이제 수익성을 이제 기대를 하려면 니켈 쪽에서 어느 정도 수익원을 지금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인도네시아 이제 니켈 재련소를 이제 지분을 취득했었고 그에 따른 투자이익이 서서히 지금 좀 반영이 되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좀 다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LFP, 리튬 인산철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 쪽이 선제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이 LFP 쪽에 있어서는 한 발 좀 늦어진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FP 쪽으로는 또 ESS 시장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앞서서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SDI 관련해서는 이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에서 10월부터 ESS용 배터리를 이제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양극재가 또 들어갈 예정이고 SK온 같은 경우에도 미국 켄터키주 1공장 양상을 3분기주 이제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모멘텀이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이엔드 배터리 쪽 관련해서는 그 리튬 리치 망간이라고 해서 LMR 쪽 관련해서도 지금 이 소재를 에코프로비엠 쪽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쪽 관련해서는 유럽 쪽에서 아무래도 하이엔드 배터리를 또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와 이런 LMR 배터리를 같이 함께 공용해서 이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 자체가 유럽 시장 쪽에서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먹힐 가능성 이런 이제 부분들을 보자면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는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이렇게 1, 2분기 이제 반등이 단지 이제 계절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차 수요가 또 상반기에 아무래도 관세 유부가 이슈도 있다 보니까 좀 쏠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까지도 결국에는 실적으로 확인이 돼야지만 안심하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제 구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일단 에코프로 BM 자체는 바닥은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리튬 가격 상승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니켈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주셨고요. 게다가 하이엔드 상품까지 저가에서 고가권까지 좀 포트폴리오를 잘 꾸리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셨네요. 여기에 이제 나현진 요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상징적 존재다. 좀 소재주들의 급등 흐름을 선도했다라고 보셨네요. 네. 양극재 출하량이 에코프로비엠이 전분기 대비해서 28%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미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관련해서 이제 좀 그 북미 업체들이 선주문을 했다는 점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반증으로는 이제 SK온 향 그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났고 삼성 SDI 양 그 매출은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자동차 업체하고의 그 연관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북미 전기차 보조금 폐지 관련한 이제 선주문이 좀 들어간 부분이 이번 분기에 2분기 실적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양극재 매출도 늘어나겠지만 향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ESS 분야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SS 분야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서 좀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에코프로 BM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ESS 같은 경우에는 향후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향에서도 ESS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력 안정성을 높이는 그 분야에서는 ESS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확장을 해나가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 증가는 앞으로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그러니까 몇 해 전에 이제 에코프로 관련된 부분이 많이 주목받았던 것보다는 조금 기대는 못 미칠 것으로 그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전에 주가 정도 수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기대보다는 안정적으로 ESS 수요가 증가해 나가면서 좀 더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정도 이 정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역시 좀 세 분 다 ESS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또 삼성 SDI가 좀 ESS 관련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좀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연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재 쪽은 좀 이전의 급등폭을 빠르게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셀사와 소재 중에 좀 나눠서 이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쪽에 좀 먼저 자금을 투입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는 조금 빠르게 그 소재 부분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관련해서 이제 어떤 소재로 어떤 전고체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무한하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셀업체에 주목해 볼 필요가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재 관련해서는 소재에 사용되는 그 소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하면서 이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완성 셀 업체 쪽으로 더 주목해 볼 필요가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단기 탄력은 소재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 관점으로는 그래도 셀사를 좀 더 주목하자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은요. 넥스틸입니다. 보통주 한 주당 1,155원이라는 시가 변동 8%가 넘는 통큰 중간 배당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16% 급등 마감했는데요. 관광 관련주로 잘 자리 잡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주주 환원 매력뿐 아니라 좀 본원 메리트도 가져갈 수 있는지 좀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연진 의원부터 넥스틸에 대한 한 줄 평 나눠주시죠. 네. 최근에도 철강 업종 관련해서 이제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넥스틸도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철강 관련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주셨고 광유정 의원의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네, 철강만 말씀 주셨는데 에너지도 잡고 해상풍력까지 잡은 복합 모멘텀을 지닌 종목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받고 에너지 풍력도 더했다. 좀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김성은 의원은요? 더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네요. 제가 매물벽 돌파가 시급하다. 네. 좀 반대 의견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과 조금은 다른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힘은 있는데 네. 자꾸 반대 의견을 내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집니다. 네, 다음에는 좀 우리 다수에 합류하는 걸로 하고 먼저 나연진 의원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역시 철강 중심의 좀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주셨어요. 네.
원자재 관련해서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 수요 회복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는 흐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강 관련해서 넥스틸도 좀 강세를 보인 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가 배당률 8% 정도 수준의 이제 현금 배당을 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은 주주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앞서 나간다는 그런 걸 증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넥스틸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이 이제 매출 5천억대 그리고 시가총액이 3,800억대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630억대가 나오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업종이 철강 업종으로 좀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못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PER 측면으로 한 5배 정도 수준까지 뭐 내려와 있으면서 이제 많이 주목을 못 받았던 업종에서 그래도 주목받는 업종과 그리고 뭐 강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어서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배당으로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보여줬지만 앞으로의 이제 주가 재평가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역시 좀 주가도 재평가될 만한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럼 광유정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철강 받고 에너지 풍력까지 좀 가지고 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와 미국 통상협상이 일단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약간 좀 제로 소멸 아니야? 라고 투자자들 그런 심리가 최근에 넥스틸 상으로 좀 변동성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횡보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아래 하단에 대해서 물량을 좀 빼주는, 좀 흔들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남아있는 이슈가 있죠. 미국과의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관련 이슈가 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 테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유효하게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정부 쪽에서는 10월 이후에나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합류 관련해서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서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미국 쪽에서도 프로젝트 사업비 등의 설계 정보를 4분기쯤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이슈가 일단 살아있다라는 점 긍정적이고요. 사실 또 이 철강 관련돼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관세 리스크 관련해서도 이미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12만 톤의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휴스턴 공장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로부터 일단 자유롭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하게 된다면 기존에도 이제 우리나라 대왕고래 프로젝트 할 때도 시추용 특수관광 공급업체로 이제 선정된 이런 약간 정부 이력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프로젝트 참여했을 때 넥스틸이 또 미국의 현지 공장도 보유하고 있어서 같이 함께 좀 자연스럽게 그런 수혜 기대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까지 약간 내러티브 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중요한 거 제가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넥스틸이 해상풍력 구조물용 대구경 관관을 생산할 수 있는 또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풍력 발전 관련해서 계속 이제 투자를 해온 상황이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1,600억 원대 풍력 발전 관련 수주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이력들도 같이 함께 들어와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벽을 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술적인 움직임 봤을 때는 지난 3월달 정고점 구간대가 지금 18,000원에서 19,000원 선이거든요. 이 구간대를 이제 돌파를 해야지 넥스틸이 좀 제대로 좀 동력을 발휘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변동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간들 나올 수가 있어서 그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실 때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과의 알래스카 LNG 개발한 점도 있고 또 관세 리스크도 자유롭고 해상풍력 관련한 좀 설비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장점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전 가격이었던 18,000원대를 좀 돌파하는지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제가 이 화요일 팀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개인의 좀 개성을 제가 해칠 뻔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코너입니다. 네,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틸자 붙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넥스틸은 그래도 1분기도 너무 이제 우리가 세련된 실적을 또 내보였고, 근데 이상하게도 3월부터 주가가 이 매물벽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횡보를 했거든요.
뭐 관광주들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미국의 50% 관세의 벽을 좀 넘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중국의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에 대해서 좀 유리하게끔 정부에서는 좀 그 베네핏을 일부는 줬는데, 일단 넥스트일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미국향 매출 비중이 한 70%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과거에 이제 이 텍사스의 현지 법인을 이제 보유를 하면서 일단 가동률을 계속해서 높이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넥스트리 이 정도의 실적과 그리고 주가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뭐 악재에서도 계속해서 15,000원에서 13,000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LNG의 특성상 극조온에서 이제 액화를 하게 됐을 때 안전하게 운반하려면 특수관관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관광주들은 우리가 시초랑은 좀 틀리게 그래도 투자를 했을 때 일부 이익을 좀 더 챙겨갈 수 있다라고 해서 관광주들은 이제 철강 이제 시초 업체들하고 좀 틀리게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이게 유지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앞서서는 저는 넥스스틸을 그래도 높게 삽니다. 단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매물벽을 좀 통과하려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된 주가 레벨업 스텝업이 필요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재하다는 점이 지금 흐름에서는 저는 이 스틸주들 그리고 아까서도 관광주들, 철강주들이 하나의 좀 모멘텀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미국발 악재를 좀 더 명확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이 마련이 됐을 때 이러한 박스권 돌파가 한 단계 더 돌파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뭐 일단 앞서서도 넥스틸은 좀 우리 관명세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뉴스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자 이슈본부, 수급본부 종목 2개씩 살펴봤고요. 내일은 또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임해야 할지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나현진 요원의 의견 궁금합니다. 내일도 오를 수 있을까요? 내일까지는 조금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 3시에 이제 미국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이제 시각이 전부 다 모여 있어서 내일에는 뭐 강한 상승세라던가 아니면 하락세가 딱히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의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제 좀 원한다라는 발언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좀 오늘도 반등을 보였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점을 웬만한 투자자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한 내일일 것 같습니다. 다음 광유정 요원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공방전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주중 자체가 좀 변동성이 일어나는 그런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대주주 이 요건 강화를 두고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 중이죠. 일단은 원안대로 10억 원을 유지할 것인지 내지는 기존의 50억 원으로 재상향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절충안이죠.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절충안으로 이제 타결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정책위 쪽에서 3일 동안 당내 의견을 수렴한 후에 여당 신임 대표에게 목요일 중에 이제 보고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뉴스 플로우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같기도 하네요. 빨리 세제 개편안 관련한 내용이 좀 결말이 나오길 바라면서 시장 변동성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이 전략까지도 좀 반대 의견이라서 네, 오늘 좀 이상하긴 한데 더욱더 견고해진 지지 라인이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복귀, 일단 원상 복귀가 지금 50억이지만 절충안이 나오더라도 사실 일단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 수혜주로서 오늘 바이오주나 2차 전지가 좀 강하게 상승한 면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코스닥 비중이 큰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2차 전지, 바이오 쪽에서는 일부 이제 절충안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좋은 훈풍으로 여길 만한, 일단 상방향에서 재료들이 나왔을 때 반응하는 구간이 이번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금리 인하의 효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월에 금리 인하는 이제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게 열어놓고
이 시장에서는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 제2기 주도주였던 증권이나 지주의 정책주에서 빈 룸을 채워줬던 게 삼성전자였고 그 삼성전자가 좀 쉬어갈 때 또 빈 룸을 채워준 게 2차 전지와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종이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도 만약에 빈 룸이 일부 있다면 그 빈 룸을 채워줄 어느 섹터가 또한 존재하는 시장의 유동성이 좀 많은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역시 풍부한 유동성 안에서 좀 더욱 견고해진 지지라인 좀 내일도 3,200, 800 넘어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나연진 의원은 내일 시초가에 좀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까요? 내일 공략해 볼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오늘 핫한 종목이잖아요. 네. 오늘 장 마감하고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좀 더 많이 올라가면서 좀 그 상승을 했는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나 뭐 투자 확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오늘 넥스트레드에서 조금 더 상승을 보인 종목이기도 한데요. 단기 접근 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보면서 목표가 51,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다음 광유정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위고비를 유통하고 있는 블루엠텍 가지고 왔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마운자루가 국내에 지금 상륙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미 네. 지금 블루엠텍 쪽에서 사전 구매에 나서면서 위고비도 잡고 그다음에 이제 마운자로도 잡고 이렇게 이제 양분화해서 이제 매출 퍼포먼스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국내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 70% 정도를 위고비가 지금 점유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마운자로가 출시하게 되면은 위고비보다 가격 경쟁력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지금 1분기에도 위고비 관련 매출이 지금 계속해서 블루엠텍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 이제 마운자로까지도 이 매출의 추이에 조금 더 이제 무게감을 더하게 된다면 그런 관련 기대감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시장에서의 반등세 저는 눈여겨봐야 되는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요. 오늘 구간대 지금 16%대 급등 나왔었는데 네.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내외 구간으로 해서 4,600원 손절가 잡아드리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7월달 전고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5,8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에 좀 익숙해질 때쯤 되니까 이제는 마운자로까지 좀 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블루엠텍 7월 전고점 목표가 5,800원, 손절가는 4,600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훈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어떻게 좀 다를지 궁금한데요. 네, 뭐 일단 여기서 벗어나진 않는데 2차 전지 업종 셀업체 중에 삼성 SDI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삼성 SDI가 이번에 실적 영업이익이 손실이 좀 컸는데 3분기 말고 이제 4분기를 시장에서는 흑자 전환의 이제 타이밍으로 보고 있어요. 200억 정도 흑자 전환 예상을 하는데 이번에 이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보면 일부 라인을 ESS로 이제 이 셀 생산에 활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매출의 비중의 70% 이상이 다 미국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의 15%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이 라인을 이제 이 스텔란티스 라인을 돌린다는 그런 구조가 이 관세에 대한 회피 국면으로 삼성 SDI는 하나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27년도 하반기에 있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거든요. 이번에 울산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의 당장의 이 숫자보다는 삼성 SDI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서 좀 나아갈 수 있는 중장거리적 목표 이 스텝이 좀 더 좀 빠를 수 있다라는 좀 가정하에서 저는 삼성 SDI는 이번에 악재는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된 상황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할 때 조금 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시초가 매수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 19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나간 과거보다는 좀 펼쳐질 미래가 밝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삼성 SDI 목표가 24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